시청자, 역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17일 앞두고 상대편 최고 지도자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이 사건,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얘기가 전부일까요? 1994년 7월 8일 새벽 2시 김일성 주석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합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만나기로 한 첫 남북 정상회담을 정확히 17일 앞두고요. 그리고 우리는 30년 동안 이렇게 배워왔죠. 상대가 죽었으니 회담이 무산됐다. 자연스럽고 슬프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김일성 사망 직후 왜 김영삼 정부가 조문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을까요? 그리고 국내에서 조문하겠다고 나선 시민들을 왜 공안 사건으로 다뤘을까요? 이 두 개의 질문이 사실은 이 사건의 진짜 심장부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뜯어볼 겁니다. 표면 사망 사건의 실제 타임라인, 동기 누가 이 국면을 어떻게 이용했는가. 결과 30년이 지난 지금 정확히 같은 반사작용이 다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까지요. 먼저 하나 짚고 갈게요. 김일성이 죽기 정확히 23일 전인 6월 15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점에 클린턴 행정부는 영변 핵시설 선제 타격 계획을 이미 세워둔 상태였어요. 전쟁 문턱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카터가 김일성에게서 핵 동결 약속을 받아냈고 그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제안합니다. 김일성이 수락하고 김영삼도 받아들이고요. 전쟁 직전이 회담 직전으로 뒤바뀐 순간이었어요. 여기까지가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어렴풋이 아는 배경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가지 짚어드리자면 이때 무산된 남북 정상회담이 왜 그렇게 무게가 있었냐면요. 1972년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 성명, 이것도 남북 화해의 큰 이정표였는데요. 그건 남북 대리인들이 서명하는 방식이었어요. 최고 지도자들이 직접 마주 앉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 회담은 남북 최고 정치 지도자가 처음으로 직접 만나는 자리였고요. 이 무게가 얼마나 컸냐면 이 회담이 무산되고 나서 이 규모의 정상회담이 다시 성사되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난 2000년 6월까지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지도자 사망 사건이 아닙니다. 남북 화해 국면을 국내 정치가 어떻게 죽였는지에 관한 사건이에요. 이 얘기 왜 지금 다시 꺼내야 하냐면요. 그때 만들어진 정치적 반사작용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앞에서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뜯어봐야 지금 국면이 어디로 갈지 대충 그림이 잡혀요. 차근차근 따져봅시다. 먼저 표면적 타임라인부터요. 김일성이 사망한 시각은 1994년 7월 8일 새벽이십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걸 공식 발표한 건 그 다음 날인 7월 9일 정오 조선중앙방송 특별방송을 통해서였어요. 사망하고 발표까지 34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34시간이라는 숫자 잠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이 시점에서 한반도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북한 무역의 상당수를 차지하던 소련 시장이 사라졌습니다. 원유, 비료 수입이 급감했고 1990년대 초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로 진입하기 직전이었어요. 노태우 정권의 북방 외교로 소련은 1990년, 중국은 1992년 남한과 수교를 맺으면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가속화됐고요. 김일성 체제 입장에서는 경제 붕괴와 체제 고립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고 국면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북한이 매달린 게 핵 개발이었고 그게 국제사회의 압박을 다시 불러왔죠. IAEA 사찰단이 북한에서 추방되고 유엔 대북 제재가 본격 논의되고 클린턴 행정부는 영변 선제 타격 계획을 실무 수준까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가 실제로 전쟁 직전 국면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카터가 별주부처럼 평양까지 걸어 들어가서 위기를 뒤집었습니다. 김일성이 핵동결을 약속했고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까지 수락했어요. 미국과 남한, 북한이 동시에 한숨 돌린 순간이었고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그 흐름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딱 그 흐름 한가운데서 김일성이 죽어요. 회담을 17일 앞두고요. 여기서 우리가 30년 동안 반복해서 들어온 결론이 있죠. 상대가 죽었으니 회담은 자연스럽게 무산됐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다. 이 결론이 얼마나 이상한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말 회담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사건이었다면 왜 정확히 6년 뒤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을까요? 김일성이 죽었지만 김정일이 승계했고 대화 상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는 197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준비되어 온 안정적인 절차였어요. 당시 국내외 전문가들이 예측한 권력 다툼은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6년 왜 잃어버린 걸까요? 여기까지 오시면 대충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뭐 그래도 지도자가 죽었는데 왜 회담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애도 기간도 필요하고 승계가 안정될 때까지 지켜보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연스러운 정리처럼 보이고 실제로 김일성 사망 직후 국내 주류 언론이 이 프레임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회담이 무산된 진짜 수단은 김일성이 죽은 그 순간이 아닙니다. 김영삼 정부가 북한의 조문 요구를 공식 거부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조문하겠다고 나선 시민들을 공안 사건으로 다루기 시작한 그 순간입니다. 이걸 듣지 않아본 언론은 몇 곳이나 30년 동안 지상파에서 이 사건을 보신 적이 있어요. 김일성 사망 몇 주년 지금 내년 조문 파동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결정이 누구한테 필요했는지 집중당시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누군가한테 반드시 필요했던 국민이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조문 파동 뜯어봅시다. 김영삼 정부의 첫 번째 선택은 이거였어요. 북한이 요청한 조문에 정부 차원에서 응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뭐 정치적으로 논쟁 가능한 결정이에요. 정부 공식 조문이 불편하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죠. 문제는 두 번째 선택입니다. 국내에서 시민들이 특히 진보 진영과 학생 운동권에서 자발적으로 조문을 하겠다고 움직였어요. 이 자발적 움직임을 정부가 공안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워서 단속에 들어갔고 실제로 검거된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게 왜 결정적이냐면요. 정부가 조문을 거부하는 것과 시민의 조문을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층위의 결정입니다. 앞에 것은 외교적 결정이에요. 뒤에 것은 사상 통제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국내 시민사회 전체에 30년짜리 신호를 남겼습니다. 슬퍼하는 것도 국가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딱 변사또 동원 차린 모양새였어요. 조문하겠다는 시민을 잡아들이는 국면이라니.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애도하겠다는 시민을 국가가 잡아들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냐? 남북 대화 채널의 완전 단절, 6년의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국내에서 대북 유연 노선에 대한 공안적 반사작용이 확립된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조문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상갓집은 정치 원수도 문상 가는 자리입니다. 개인의 도리와 정치를 분리하는 마지막 남은 관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관습을 남북 관계에서 많은 국가가 금지시켰어요. 그것도 검거로요. 이게 남긴 신호는 명확합니다. 북한과의 인간적 접촉은 그 자체가 국가에 대한 배반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30년 동안 국내 정치 문법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이게 누구한테 이득이었을까요? 이 질문 하나만 따라가도 그림이 정리됩니다. 당시 안보관료 집단, 특히 대북 강경 노선에 이해관계를 걸어둔 라인들이 이 국면에서 정치적 위상을 회복합니다. 카터 방북과 정상회담, 성사로 한때 존재 이유가 흐릿해질 뻔했던 냉전 반사작용이 조문 파동을 계기로 다시 국가 기본값이 됐어요. 조중동 계열 매체는 이 국면에서 화해 세력 대 안보 세력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다시 국민 상식으로 정착시킵니다. 냉전이 끝났다고 이론적으로만 끝난 거예요. 국내 정치 문법에서는 아직도 진행형이었고요. 그리고 6년 뒤 김대중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때 그 정부가 겪어야 했던 국내적 저항의 원형이 바로 이 조문 파동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색깔론, 안보 위기론, 퍼주기 프레임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건 자충수예요. 화해 상대가 사라진 게 아니라 화해할 국내 조건을 스스로 파괴한 겁니다. 그것도 앞으로 최소 6년, 실제로는 30년짜리로요. 그럼 이 반사작용이 어디서 온 걸까요? 조문 파동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건이 아닙니다. 8년 전에 정확히 같은 손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 적이 있어요. 1986년 김일성 피격 사망 오보 사건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히스토리 폭탄인데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시퀀스 그대로 짚어드릴게요. 1986년 11월 15일 일본 공안조사청이 김일성 암살 첩보를 입수했다며 발표합니다. 첩보 수준의 정보였어요. 확인된 사실이 아니고요. 11월 16일 조선일보가 국내 언론 중 처음으로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호해까지 발행하고 사회면 전면을 김일성 피격 사망설로 채웠어요. 11월 17일 여기가 중요합니다. 국방부가 김일성 사망을 공식 발표합니다. 정부 공식 발표예요. 그리고 이날 모든 국내 언론이 전면적으로 이 사망 뉴스를 실었습니다. 11월 18일 오전 10시 김일성이 몽골 대통령을 영접하러 평양 공항에 나타나는 모습이 생중계로 전 세계에 방송됩니다. 죽었다던 사람이 24시간 만에 텔레비전 화면에 걸어 나온 거예요. 국방부가 공식 발표한 사망 뉴스가 생방송으로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 안보를 책임진다는 국방부가 검증되지 않은 일본 첩보를 하루 만에 공식 사망 발표로 승격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국내 최초로 대대적으로 확산시킨 매체가 조선일보였고요. 하루짜리 협업이었죠. 협업치고는 뒷마무리가 34년짜리였고요. 여기서 진짜 무거운 얘기는 사후처리예요. 조선일보가 이 오보에 대해 언제 공식 사과했을까요? 2020년입니다. 창간 100주년 기념사고에서요. 사건에서 34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북한이 김일성 사망을 발표하는데 34시간 걸린 걸 두고는 온갖 음모론이 나옵니다. 34시간이 왜 걸렸는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권력 다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 34시간은 지금도 다큐멘터리 소재예요. 그런데 국내 최대 매체가 사망 오보에 사과하는데 34년이 걸린 일에는 아무도 음모론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 34년이 특집으로 다뤄진 방송 지상파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김일성 30주기 특집은 올해도 여러 채널에서 나왔죠. 조선일보의 34년 지연 사과가 그 특집 안에 들어간 적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누구의 침묵이 더 무겁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개별 오보가 아닙니다. 1986년에 확립된 시스템이에요. 일본 첩보 유입, 조선일보 대대적 확산, 국방부 공식 확인, 전 언론 동조, 이 시퀀스가 팩트 체크 없이 하루 만에 돌아갔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퀀스를 만들어낸 매체가 잘못을 인정하는데 한 세대가 걸렸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1986년에는 죽음을 조작해서 반복 정서를 강화했고 1994년에는 진짜 죽음에서 조문 자체를 조작해서 반복 정서를 강화했어요. 그리고 매번 그 결과로 국내에서 대북 유연 노선을 취하려는 정치 세력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매체가 앞장서고 안보 관료가 뒤를 바치고 그다음에 정치권이 이 프레임을 선거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 순서가 30년째 흐트러지지 않고 있어요. 양측이 소년이 늑대 왔다고 외쳤을 때 마을 사람들이 안 나온 이유, 그게 늑대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소년을 못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34년 뒤에 소년이 미안했다고 말한다고 그때 안 나온 마을 사람들의 시간이 돌아옵니까? 6년의 남북관계 공백, 조문 파동으로 형사 처벌받은 시민들의 인생, 이런 게 다 사후 사과로 되돌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이 패턴 때문에 오히려 김일성 가짜설 같은 이상한 담론까지 국내에서 오래 유통됐습니다. 김일성이 사실은 진짜 김일성이 아니다, 대역이다, 이런 얘기가요. 왜 이런 담론이 힘을 얻었냐면요. 매체가 반복해서 김일성이 죽었다고 오보하고 실제로는 살아있는 김일성이 계속 등장하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뭐가 진짜인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진실을 흐린 쪽이 오히려 그 흐림을 정치 자원으로 활용한 겁니다. 베일을 두껍게 만든 손이 베일 뒤가 안 보인다고 말하는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김일성 사망 이후에 국내외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가 뭐였냐면 북한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날 거냐였습니다. 언론이 예측한 시나리오 중에 다툼 없이 안정적으로 김정일이 승계한다는 시나리오는 소수였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시나리오가 맞았습니다. 김정일 승계는 1970년대부터 준비된 절차였고 3년간의 유훈 통치 기간을 거쳐서 1998년에 김정일이 공식 최고 권력자로 등장합니다. 대화 상대는 처음부터 명확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김정일 체제와 김일성 체제는 통치 문법이 좀 달랐습니다. 김일성이 주체 사상과 수령 중심론으로 조선노동당 중심의 1인 지배체제를 완성한 쪽이라면 김정일은 소련 붕괴 이후에 체제 존립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선군 사상을 앞세우고 국방위원회 중심으로 권력 구조를 개편합니다. 대남 정책도 김일성 시기에 냉전식 군사 공세에서 김정일 시기에는 핵개발과 실리 외교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김정일은 김일성보다 오히려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유형의 상대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남한 정부는 그 6년 동안 그 테이블을 열지 않았어요. 못 연 게 아니라 안 연 겁니다. 이쯤 되면 그림이 좀 보이실 겁니다. 김일성이 죽어서 회담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조문을 막은 손이 회담도 막은 겁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난 지금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오신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남북관계가 왜 매번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가? 왜 대북 유연 정책이 나올 때마다 국내에서 반사적으로 색깔론이 튀어나오는가? 왜 화해 국면이 반드시 안보 위기론과 함께 등장하는가? 이 반복이 우연이라고 보시기 힘드셨을 텐데요. 그 감각이 맞아요. 북한이 베일에 쌓여 있었던 게 아니라 남쪽의 어떤 손이 그 베일이 계속 두꺼워지길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베일이 얇아지면 그 손의 정치적 존재 이유도 얇아지거든요. 이게 조문 파동의 진짜 정체예요. 애도의 문제가 아니라 애도 자체를 정치화하지 않으면 곤란해지는 세력의 자기 방어였습니다. 처음에 던진 질문 기억나시죠? 우리가 아는 그 얘기가 전부일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이제 그 질문 자체가 살짝 잘못됐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김일성이 어떻게 죽었느냐가 아니었어요. 그의 죽음이 어떻게 이용됐느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히 같은 질문을 다른 국면에 대해 던질 시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대북 정책 기조가 실용주의 평화공존으로 정리됐어요. 대북 전단 살포 금지가 법적으로 제도화됐고요. 비핵화 접근도 과거의 일괄 타결 방식에서 동결, 축소, 비핵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해법으로 전환됐습니다. 실효성 없는 원칙론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옮긴 거예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있었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사과를 두고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어요. 정상 사이에 이 정도 신호가 오간 게 얼마만입니까? 여기서 잠깐 짚고 갈 게 있어요. 과거 정부들의 대북 접근에서 실효성이 없었던 게 뭐냐면 한 번에 핵을 다 폐기하라는 일괄 타결 방식이었어요. 북한 입장에서 자기 체제 유지 수단으로 붙잡고 있는 카드를 한 번에 다 내려놓으라는 요구니까 협상 자체가 안 굴러갔던 거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단계적 해법은 그 실효성 없는 원칙론을 걷어낸 거예요. 냉전기 문법에서 실용주의 문법으로 옮긴 겁니다. 이걸 안 하면 30년 동안 반복된 실패가 또 반복되니까요. 작은 문이지만 문이 열리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서울의 봄 데자뷰 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30년이 지나도 같은 논리로 화해를 막고 있는 그림이 겹쳐요. 1994년에는 카터가 문을 열었고 김영삼 정부가 닫았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다시 문을 열려 하고 있는데요. 이 문을 닫으려는 손은 어디에 있을까요? 조문 파동을 만든 그 손,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30년 전에 잃어버린 게 6년이었어요.
실제로 잃어버린 건 30년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앞으로 몇 년을 더 잃을지가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여러분의 얘기냐면요. 남북 관계가 화해로 가느냐 대결로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정의 안보 비용, 청년들의 병역 기간, 접경 지역 경제, 심지어 국제 신용 등급까지 다 달라집니다. 이건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지불하고 있는 청구서예요. 그런데 그 청구서를 누가 30년 동안 반복해서 만들어 왔는지, 그 손이 지금 어떤 프레임을 다시 꺼내려 하고 있는지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또 잃어버립니다. 김일성 30주기 특집이 매년 나올 때 그 특집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오늘 보셨다는 거, 그 자체가 이미 게임이 시작됐다는 신호예요. 1994년 조문파동을 만든 세력이 30년 뒤 지금 이 국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프레임을 어떤 매체를 통해 다시 유통시키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대화 시도가 어떤 지점에서 다시 발목이 잡히는지, 이 모든 게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실시간으로 드러날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같이 추적해 주세요. 이 흐름이,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다음 국면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